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시장이 불안하긴 불안한 거 봅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들썩였는데요. 전날 역사상 처음으로 이 장중에 10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고도 상승 마감을 한 다우지수가 또 한 번 819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크게 밀리긴 했지만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전날의 반등과는 다르게 2.2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22%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민감한 나스닥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요. 상승할 때는 가장 높게 상승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장이 좋지 않거나 변동성이 커질 때는 또 가장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FOMC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이면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되겠죠. 연준의 방향성은 어떤 모습일지 저도 무척 궁금하고 걱정 반 기대 반이 교차를 합니다. 자, 주식시장은 항상 예기치 못한 것들에 크게 동요를 하거나 들썩이게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3월에 테이퍼링을 끝내고 바로 첫 번째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올 한 해 동안 3-4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올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 양적 축소를 동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올해 연준이 한 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0.25%가 아닌 0.5%포인트를 올린다거나 3, 4회가 아닌 6, 7회 정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장을 동요케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대외 변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 연준의 스탠스가 더 중요하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자, 중요한 건 이번 FOMC 회의 결과일 것 같은데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 정도로만 발표가 되거나 오히려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환호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할 것 같은데, 자, 그와 반대로 좀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게 된다면 시장은 한 번 더 큰 혼돈에 빠지게 되겠죠. 많이 빠진 것 같지만 더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많이 빠진 것 같지만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만 보면 아직 20%를 고점 대비 20%를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질 가능성도 존재를 하죠.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엔 이제 10% 정도 하락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상방과 하방 모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최근 며칠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하락 시에 강력한 매수세가 유비되면서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금리 인상 시에도 지수는 꾸준히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1996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4.75%에서 연 6.5%로 1.75%포인트를 올렸었는데 이 기간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37.7%나 상승을 했고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1%에서 연 5.25%까지 4.25%포인트나 높였었는데 이때도 코스피는 61% 상승, 다우지수도 9.4%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9.3%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도 기준금리를 0%에서 연 2.25%까지 2.25%포인트나 높였는데 이 기간 다우지수는 31.7%나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30%나 뛰었죠. 어쨌든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거에 맞춰서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만 좋아진다면 이 금리 인상이 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고 이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비트했죠.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다는 말이고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때가 때인지라 이 FOMC 회의 결과를 앞둔 시점이라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이어서 테슬라와 애플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좋지 못한 소식과 또 좋은 소식이 모두 나왔는데요. 먼저 좋지 못한 소식은 2차전지 소재주의 대장주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에코프로비엠이 화재 사고에 이어서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장막판에 전해지면서 말 그대로 떡락을 했죠. 19%나 정말 폭락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3일에 SK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비엠이 맺은 2조 7,412억 원 규모의 중장기 공급 계약을 공시하기 전에 핵심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자, 그 때문에 임직원들이 검찰 소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요. 잘 나가던 2차 전지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 투자가 정말 어렵고 장기 투자 시에도 불안한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들 때문인데요. 개별 종목이 아니라 그나마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셨다면 손실이 그나마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19% 급락을 했지만 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2.72% 하락을 했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4.28%로 조금 더 많이 빠졌는데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좀 더 선방했던 건 이 구성 종목의 비중이 달랐기 때문인 것 같고요. 2차전지 산업에는 에코프로비엠이 7.64% 비중과 함께 이 모회사인 에코프로도 5.98%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더 많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27% 넘게 빠졌죠.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어쨌든 개별 종목의 이런 위험성 때문에 중장기 투자 시에 ETF 투자를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ETF 투자의 안정성과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이 ESG 경영에 있어서 가버넌스, 즉 지배 구조 부분에서 안정장치도 약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ETF 투자를 추천드리는 것도 이런 이유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있는 것 같고 안타깝죠. 어쨌든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배터리 소재의 핵심인 양극재의 대장주로서 에코프로비엠의 역할은 앞으로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어서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LG에너지솔루션이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죠. 상장 이후의 시가총액의 변화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기대도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GM과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의 세 번째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3조 원 규모이고요. 2024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올해 착공을 시작해서 2025년에 1단계 양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연간 생산 규모는 50GW시로 미국 내에서 단일 공장 중에 가장 큰 그런 공장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얼티엄 셀즈는 오하이오주의 제1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연간 35GW시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테네시주의 제2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 역시 이 35GW시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죠. 제1공장은 올해 그리고 제2공장은 2023년부터 양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두 공장의 생산 능력은 단계적으로 확장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 제3공장까지 포함하게 되면 2025년엔 연간 120GW시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에서 연간 40GW시까지 생산이 될 예정이고 LG엔솔이 자체적으로 추가 구축을 하고 있는 40GW시 규모의 생산 공장까지 합치게 되면 최소 200GW시까지 이 생산 능력이 늘어나게 되죠. 자, 연간 전기차 28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고요. 한 개의 국가 지역에 짓게 되는
최대 규모의 이 배터리 생산 기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빠르고 크게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배경에는 당연히 북미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시장 조사에 따르면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21년에 46GWh에서 2023년에는 143GWh, 그리고 2025년에는 286GWh까지 정말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죠. 연평균 58% 정도에 달하는 성장률이고요. GM 역시 확장되는 시장에 발맞춰서 2025년 이 북미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정말 빠르게 확장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중국, 유럽과 함께 이 전기차의 침투율이 가장 낮은 미국 시장이 본격적인 개혁기를 맞게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갈 길이 멀고요.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꾸준한 성장을 해나갈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이죠. 크고 작은 이슈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기겠지만 2차전지 산업의 이 구조적인 성장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2차전지 산업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조정이 그리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는 걸 확인하려고 저도 부지런히 공부도 하고 자료도 모아보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영상이나 자료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야지 내가 투자하는 분야에 대한 믿음과 이 확신이 더 생기게 되고 최근처럼 이런 주가 하락 시에도 버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